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나는 그날을 아주 자세히 기억한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냉장고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윙윙거리는 소리를 기억한다. 오븐에서 익어가며 온 집안을 아늑함과 기대감으로 가득 채우던 내 특제 버섯파이의 향긋한 냄새를 기억한다. 그리고 내 평생 수많은 저녁을 보냈던 사랑하는 안락의자, 위 스탠드의 부드러운 황금빛을 기억한다. 그날은 나의 70번째 생일이었다. 아침부터 분주했지만 기분 좋은 분주함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 나의 유일한 아들 민준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장 신선한 표고버섯을 사러 시장에 다녀왔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반죽이 숨 쉴 수 있도록, 살아있도록 직접 반죽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랐다. 식탁은 큰 명절에만 꺼내던 옥수수꽃 자수가 놓인 오래된 식탁보로 3사람 분량을 차렸다. 접시 3개, 식기 세트 3개, 그리고 내가 직접 담근 산딸기주를 위한 크리스탈 잔 3개.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민준을 위해, 그리고 하나는 며느리 지영을 위해. 그래, 나는 항상 며느리를 위한 식기도 준비했다. 그녀가 내 음식을 촌스럽다고 하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옳은 것이고 가족다운 것이었다. 70살. 세상에 참 긴 인생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삶이, 특히 남편과 사별한 후 지난 20년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 아래 지나갔다. 아들을 키워야 하고 그의 학업을 도와야 하고 그가 결혼했을 때 지지해줘야 했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조용하고 변함없는 존재였다. 집 전체를 떠받치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초.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지, 아들의 셔츠가 다려져 있는지, 손녀딸에게 따뜻한 양말이 떠져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위로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항상 내어주는 사람. 내 햇살, 손녀 소윤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봤다. 지영은 경력을 쌓고 있었고 민주는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으며 나는 그저 할머니였다. 내 손가락을 붙잡던 그 작은 손가락들, 이 거실에서 이 식탁 다리를 잡고 뗀 첫걸음을 기억한다. 아이의 이가 날 때 밤을 새웠고 미음을 끓여주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순수하고 진정한 행복이었고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그들이 아파트 대출을 받았고 엄마, 월급날까지 돈이 부족해요. 엄마,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어요? 라는 끝없는 부탁이 시작되었다. 나는 보태주었다. 내 얼마 안 되는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 새 잠옷이나 유료 진료를 포기하며 돈을 모았다. 괜찮아. 난 참을 수 있어. 나는 구겨진 지폐를 세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이들만 잘 되면 그만이었다. 나는 지영이 또 다른 핸드백을 사거나 그들이 해외로 휴가를 가는 것을 보았지만 비난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이니 멋지게 살고 싶겠지. 그리고 나의 삶은 그들이었다. 물론 나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나의 존재는 가구나 수도시설처럼 당연한 것이 되었다. 사람이 아니라 기능. 불과 일주일 전 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내 생일에는 시골집에 가는 게 어떨까? 날씨도 좋고 바비큐도 하고 툇마루에 앉아있자. 난 우리 시골집이 정말 좋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그곳은 내 영혼을 다 바쳐 가꾼 곳이었다. 나무 한 그루, 밭 한 떼기마다 내 손길에 온기가 남아있다. 나는 우리가 예전처럼, 민준이가 어렸을 때처럼 다 함께 모이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때 지영은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삐죽거렸다. 어머니, 웬 구닥다리예요? 시골집, 모기. 좀 세련된 게 좋잖아요. 그녀는 마치 내가 동굴에 가서 살자고 제안한 것처럼 말했다. 민주는 언제나처럼 침묵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가 어색해하는 것을 나는 보았지만 아내에게 반대할 용기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나의 침묵, 그들을 최우선으로 두는 나의 영원한 동의가 수십 년 동안 쌓여왔다. 한 페이지에는 나의 희생이, 다른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말없는 회계장부, 그리고 내 70번째 생일 저녁. 파이는 식탁 위에서 깨끗한 행주에 덮인 채 식어버렸고 술병 속 산딸기 주는 스탠드 불빛에 슬프게 반짝였다.
세 사람 분량으로 차려진 식탁은 내 아파트의 귀청이 터질 듯한 정적 속에서 외롭고 어색해 보였다. 유일한 소리는 낡은 뻐꾸기 시계의 규칙적이고 무자비한 째깍거림뿐이었다. 째깍째깍. 몇 초 희망이 사라지며 익숙하고 쑤시는 실망의 고통을 남겼다. 내가 그렇게 듣지 않으려 애썼던 마음, 깊은 곳의 그 조용한 속삭임. 너는 또 잊혔구나. 나는 그들을 변호하려 애썼다. 아마 차가 막히나 보다. 아마 민준이가 회사에 늦게까지 잡혀있나 보다. 중요한 일이겠지? 물론 난 다 이해해. 나는 창가로 다가가 어두운 마당을 내다보았다.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었다. 익숙한 차는 한 대도 없었다. 나는 다시 안락의자로 돌아왔다. 손이 약간 떨렸다. 전화를 걸려고 낡은 폴더폰을 들었지만 곧바로 다시 내려놓았다. 성가시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7시까지 오기로 약속했다. 이미 거의 9시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짙고 무거운 정적 속에서 손녀 소윤이가 사준 태블릿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날카롭고 밝게 울려 퍼졌다. 정적을 칼처럼 가르는 소리.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쩌면 지금 오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걸까? 나는 태블릿을 손에 들었다. 손가락은 여전히 약간 떨렸다. 화면에는 알림이 떠 있었다. 박지영 님이 새로운 동영상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눌렀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한 번에가 아니라 서서히, 마치 카드집처럼 밝은 빛, 시끄럽고 비싼 레스토랑, 잔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중심에 나의 가족이 있었다. 나의 아들 민주는 멋진 셔츠를 입고 무언가를 신나게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나의 며느리 지영은 반짝이는 원피스를 입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촬영하며 자신을 향해 카메라를 돌리고 눈부시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소윤이, 나의 손녀딸은 그들 옆에 앉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어딘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에는 부끄러움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그들은 잔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지영의 목소리를 들었다. 큰 소리로 모두에게 들리도록. 자, 주인공을 위하여.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마음만은 여기서 어머니를 위해 건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아래에는 즐거운 이모티콘으로 쓰인 문구가 있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얼마나 잔인한 아이러니인가. 그 순간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 분노도 서운함도 아닌 어떤 심오하고 얼음 같은 평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내 시선은 화면에 굳어버린 미소 짓는 아들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내 안에 무언가 수년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용서하고 희망하고 사랑했던 무언가가 그냥 꺼져버렸다. 마치 낡은 전기 차단기의 스위치가 영원히 내려간 것처럼 나는 조용히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텅 빈 방과 식어버린 파이, 필요 없는 식탁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허공에 속삭였다. 하지만 정말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됐어. 그 말은 불평이 아니라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맹세였다. 나는 꿈도 꾸지 않고 불안함도 없이 밤새도록 잠을 잤다. 마치 영혼에서 감당할 수 없는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았다. 잠에서 깼을 때 아침 햇살의 첫 줄기가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왔고 창밖 세상은 어쩐지 더 선명하게 보였다. 색깔은 더 밝아졌고 소리는 더 깨끗해졌으며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더 이상 관자놀이를 짓누르지 않고 나의 새롭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삶의 시간을 재고 있을 뿐이었다. 내 안에는 혼돈도, 내가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던 감정의 폭풍도 없었다. 오직 울리는 수정 같은 공허함과 굽히지 않는 강철처럼 차가운 결심만이 있었다. 나는 일어나 낡은 잠옷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갔다. 아들의 찻잔에 남은 차, 식탁 위에 손대지 않은 파이, 화려한 식탁보. 이 모든 것이 내가 속은 바보 역할을 했던 어제의 연극 무대 장치처럼 보였다. 나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시작했다. 식탁보를 걷어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장에 넣었다. 설거지를 했다. 선반에 놓는 접시 하나하나, 잔 하나하나가 작별 인사였다. 파이는 고르게 잘라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 버릴 수는 없지. 나중에 이웃집 김 여사님께 가져다 드려야지. 그분은 혼자 사시니 기뻐하실 것이다. 이제부터 나의 보살핌은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속할 것이다.
손이 기계적으로 익숙한 일을 하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낡은 슬라이드 필름처럼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자기 연민이나 쓴웃음을 유발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단지 사실이었고 내가 마침내 결산을 하기로 결심한 그 말 없는 회계장부의 항목들이었다. 여기 아주 젊은 내가 있다. 두탕을 뛰며 일한다. 낮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밤에는 운 좋게 합의가 되면 우리 바디에스도와 옆 가게에서 바닥을 닦는다. 새벽에 집에 돌아오면 손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나고 다리는 욱신거린다. 조용히 민준이 방에 들어가 정수리에 뽀뽀를 하고 아들 대학 등록금이라고 쓰인 유리병에 또 다른 구겨진 지폐를 숨긴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내 아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내가 갖지 못했던 출발을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여기 또 다른 장면. 작은 소윤이가 열에 들떠 있다. 지영과 민주는 주말에 기분 전환하러 떠나면서 아픈 딸을 내게 맡겼다.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아이 침대 곁에 앉아 불타는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갈아주고 약초 달인 물을 먹였다. 체온계가 40도에 가까워졌을 때의 동물적인 공포와 마침내 열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의 조용한 기쁨을 기억한다. 그들이 쉬고 햇볕에 탄 채 돌아왔을 때 지영은 그저 힐끗 물었다. 그래, 괜찮아? 그리고는 가방을 풀러갔다. 그리고 여기 시골집. 끝없는 주말을 흙 속에서 보냈다. 나는 그들이 겨울에 먹을 수 있도록 감자를 심었고 오이와 토마토를 키워 수십 개의 병에 담아 찬장 선반을 가득 채웠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감자벌레와 싸웠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미래의 손주들과 증손주들을 위해 가문의 보금자리, 힘의 원천을 만들고 있다고 믿었다. 나는 내 손이 거칠어지고 등이 점점 더 자주 아파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을 위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있었다. 이 모든 기억은 내 안의 분노를 부채질하지 않았다. 아니, 그것은 단지 나의 정당성을 강화할 뿐이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회복이었고 마땅히 내 것이어야 할 것, 내 삶, 내 존엄, 내 자원의 반환이었다. 나는 갓 끓인 차 한 잔을 따라 안락의자에 앉아 전화번호부를 들었다. 어제만 해도 떨리던 내 손가락은 이제 자신있게 필요한 번호를 찾았다. 김 변호사님, 돌아가신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한때 유능한 변호사였으며 이제는 현명한 연금 수급자. 나는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익숙하고 약간 쉰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박선희예요. 깨운 건 아니죠? 선희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니요, 물론 아니죠. 무슨 일 있어요? 네, 변호사님. 제가 잠에서 깬 것 같아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눈물도 불평도 없이 건조하게 사실대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아 서류상으로 완전히 내 소유인 시골집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무도 몰랐던 은행의 저축 계좌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십 년 동안 내 연금에서 떼어 모은 푼돈. 내가 농담 삼아 장례비라고 부르던 돈이 그의 오랜 조언 덕분에 우량 채권에 투자되어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난 그 계좌에 대해. 나는 시골집을 아들이 아닌 손녀 소윤이에게 증여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아이가 성인이 되거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무도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신탁 기금을 통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싶다고. 그리고 돈은 나 자신이 필요하다고? 그는 끼어들지 않고 말없이 들었다. 나는 수천 킬로미터의 전선을 통해 그의 집중력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잠시 더 침묵하다가 내가 들어야만 했던 말을 했다. 박선희 여사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화강암처럼 단단했다. 이것은 여사님의 완전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권리입니다. 여사님께서 이 삶을 만드셨고 버르셨으며 어떻게 처분할지는 오직 여사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의 말에는 동정이 없었다. 존중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게 필요했던 것이었다. 나중에 점심 식사 후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소윤이가 혼자 서 있었다. 아버지처럼 큰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고 얼굴은 전혀 그녀가 져야 할 죄책감이 아닌 것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물론 그 동영상을 보았다. 할머니. 그녀가 말을 시작하다가 멈칫했다. 나는 그녀가 계속하도록 두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나는 그녀의 갸냘픈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내 햇살, 전혀 네 잘못이 아니야.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녀를 안락의자에 앉히고 바로 이제는 내 것이 된 파이와 함께 차를 따라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 행동이 단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악순환의 소비주의와 무례를 끊기 위해 그녀가 희생자가 아닌 강한 사람의 본보기를 볼 수 있도록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시골집과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야기했다. 그녀의 처음의 충격, 부모님에 대한 순간적인 두려움이 조용하고 깊은 이해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내 가족 중 누구도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할머니도 무료하녀도 자원의 원천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한 사람, 박선희를 보았다.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알아. 하지만 그건 이제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그때 그녀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내 손을 그녀의 가늘고 젊은 두 손으로 잡고 꽉 쥐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더 이상 당혹감이 없었다. 맹렬하고 보호적인 헌신이 있었다. 저 할머니랑 함께 할게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가 결정하시는 건 뭐든지 옳아요. 그리고 나는 가장 중요한 동맹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과 지영이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그들의 무정한 축제의 여운을 즐기고 있는 동안 나의 해방에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불과 이틀이 지났다. 내가 온몸으로 흡수한 이틀간의 정적과 평온. 나는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폭풍은 터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변호사 김 선생님의 통지는 건조하고 공식적이었으며 마치 의학적 진단과도 같았다.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오직 반응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반응을 기다렸지만 생애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기다렸다. 나는 사랑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낡은 사진들을 넘기며 내 안에서 낯선 자존감이라는 감정이 자라나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초인종 소리는 날카롭고 요구적이었으며 거의 강도 같았다. 평화롭게 온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사진들을 내려놓고 일어나 문으로 갔다. 내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었고 가슴은 평온했다. 나는 문구멍으로 내다보았다. 문 앞에는 그들, 내 아들 민준과 그의 아내 지영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내가 상상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민준에게서는 당혹감과 억울한 불만이 섞여 있었고 지영에게서는 숨김없는 얼음 같은 적대감이 느껴졌다. 나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그들은 인사도 없이 아파트로 들어왔다. 겉옷을 벗어 현관의 작은 의자에 던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날카로웠고 억제된 분노로 가득했다. 엄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민준이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단지 익숙한 버팀목을 발밑에서 빼앗긴 사람의 가늘고 공황에 찬 음조만이 있었다. 그는 관청 용지에 담긴 공식적인 편지를 허공에 흔들었다. 지영은 언제나처럼 공격이 더 직접적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서서 그녀의 시선은 드릴과도 같았다. 우리를 파산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늙어서 정신이 나가셨나? 그 시골집은 사실상 우리 거예요. 나는 그들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지금은 꾸지람 듣는 10대처럼 보이는 45살에 내 아들과 탐욕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그의 아내. 내가 생각했던 그 불편한 거울이 이제 바로 그들 앞에 서 있었고 그들은 그 모습이 분명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와 앉아요. 내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들어왔지만 앉으려 하지 않았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긴장감을 조성했다. 나는 무릎에 손을 얹고 조용히 내 안락의자에 앉았다. 평생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던 내 손, 빨래하고 요리하고 꿰매고 돈을 세던 내 손은 이제 쉬고 있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 평온함 속에 나의 새로운, 그들에게는 미지의 힘이 있었다. 시골집부터 얘기해볼까, 지영아. 내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넌 그게 사실상 너희 거라고 했지. 사실상이라는 말 참 흥미로워. 거의라는 뜻이지만 완전히는 아니지. 그래, 그 시골집은 너희 것이었던 적이 없어. 거의도. 내 것이었고 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거야.
그리고 그 집의 모든 덤불, 모든 판자는 내 손이 아니라 내 손을 기억해. 하지만 우리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녀가 소리쳤다. 텐마루를 증축하고 나중에는 팔아서 아파트를 넓힐 생각이었어요. 너희는 내 재산에 대해 계획을 세웠지. 내가 나와 상의도 없이 부드럽게 정정했다. 2달 전쯤 부엌에 앉아있던 거 기억나. 내가 내 방에 있어서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민준이가 그랬잖아. 엄마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시골집 팔아서 너한테 더 좋은 차 사줄게. 나 다 들었어, 민준아. 보통 붉었던 민준의 얼굴이 병적인 창백한 반점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그는 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 얘기해볼까. 네가 표현한 대로 말이야, 아들아. 나는 그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의 공황은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엄마, 이건 정말 비열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대출도 있고 소윤이도 대학에 보내야 하는데 엄마는 우리한테서 모든 걸 빼앗고 있어요. 빼앗는다고? 나는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다. 내가 너희한테서 뭘 빼앗은 적이 있었나? 나는 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소윤이가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누가 돌봐줬는지, 너희가 작은 재정 위기를 겪을 때마다 누가 돈을 줬는지, 너희가 돈이 부족해서 내가 새 일을 해넣으려고 모아둔 돈을 줬기 때문에 너희가 마지막으로 이집트 휴가를 갈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지 한번 생각해봐. 나는 너희를 빼앗는 게 아니야. 민준아. 나는 단지 내 것을 주는 걸 멈추는 것뿐이야. 그리고 나는 일격을 가했다. 큰 소리로 분노의 차서가 아니라 조용하고 정확하게 마치 외과 의사의 주사처럼. 민준아. 내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고 그래서 방 안에서 귀청이 터질 듯 울렸다. 내가 70살이 되었을 때 나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버섯파이를 구웠어. 식탁을 차리고 너를 기다렸지. 넌 오겠다고 약속했어. 넌 오지 않았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말이 공기 속으로, 벽 속으로, 그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도록 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비슷한 무언가가 나타났다. 바로 그날 저녁 나는 마찬가지로 무표정하게 계속했다. 네 아내는 모두가 있는 레스토랑에서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어. 너희는 내 건강을 위해 건배했지. 나는 그 동영상을 보고 모든 걸 깨달았어. 그는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그저 서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머릿속에서 재정적 재앙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무시에 대한 수년간의 깊은 심연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왔을 때 나는 그냥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 거야. 나는 2팔을 벌렸다. 이제 사실을 말해줄게. 오해가 없도록. 시골집. 내 시골집은 내 손녀 소윤이 명의의 신탁기금으로 증여될 거야. 이 기금의 돈은 아이가 21세가 되거나 고등교육비를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어. 부모를 포함한 누구도 이 재산에 접근할 수 없어. 김 변호사님이 그걸 감독하실 거야.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떻게 감히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하세요? 우리는 아이 부모예요. 그래, 너희는 아이 부모고 나는 할머니야. 너희가 새 차를 살 기회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싶은 할머니. 나는 잘라 말했다. 내 개인 저축에 관해서는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너희의 비상 자금 예비 기금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 개인 연금 기금이야. 내 아버지와 꿈꿨던 온천에 가고 싶고 그림 교실에 등록하고 싶고 마침내 일을 해놓고 제대로 된 사과를 먹고 싶어. 조각으로 자르지 않고 그리고 나는 이걸 누구에게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동정과 죄책감을 이용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예상대로 시작되었지만 그것들은 나의 새로운 차분한 자신감의 벽에 부딪히는 완두콩처럼 튕겨나갔다. 엄마잖아요. 민준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엄마야. 내 의무를 다했어. 아들을 키웠고 그가 자립하도록 도왔고 그의 딸이 자라는 것을 도왔어. 내 어머니로서의 의무는 넘치도록 다했어. 이제는 그냥 박선희로 살고 싶어. 내가 그럴 자격이 없나? 민주는 침묵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고 대화 초반에는 분노로 창백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깨달음으로 잿빛이 되었다. 그는 돈이나 시골집을 잃은 것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드러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희생이었던 것을 어떻게 당연하게 여겼는지 때문에 진정으로 창백해졌다. 지영은 아직도 무언가 소리치며 비난과 위협을 퍼부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그녀의 분노는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만져서 알 수 있는 했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내게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것은 단지 소음이었고 남의 장난감을 빼앗긴 사람의 무력하고 절망적인 소음이었다. 나는 그저 내 아들을 쳐다보았다. 차분하고 흠잡을 데 없이 말한 진실이 어떻게 그에게서 색깔과 힘, 그리고 자만심을 앗아갔는지를. 그는 기운이 빠져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말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습은 초라했지만 나는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다. 단지 회복된 정의에 대한 차가운 만족감뿐이었다. 문이 그들 뒤에서 쾅 닫혔다. 아파트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정적이었다. 자유의 정적. 그들 뒤에서 문이 쾅 닫혔을 때 아파트에는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정적이었다. 내 생일 저녁에 나를 짓누르던 그런 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겁고 끈적이며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실망으로 가득했다. 이 정적은 가볍고 넓으며 먼지와 무더위를 씻어낸 강한 뇌우 후의 맑은 공기처럼 울렸다. 나는 몇 분 더 방 한가운데 서서 이 새로운 느낌에 귀를 기울였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아파트에서 진정으로 혼자였고 이 외로움은 두렵지 않고 평온을 주었다. 나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마당에서 그들의 차가 끽 소리를 내며 출발하여 모퉁이 뒤로 사라졌다. 나는 악의 없이, 증오 없이 어떤 차갑고 초연한 슬픔으로 그 차를 바라보았다. 마치 의사가 방치된 병에 피할 수 없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결과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의 병은 이기심과 정신적 귀머거리였다. 그리고 이제 위기가 닥쳤다.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빨랐고 그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웠다. 나는 직접적인 전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자존심 혹은 분노가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학교가 끝나고 거의 매일 나를 찾아오는 소윤이의 조용하고 슬픈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녀다운 비밀과 교과서를 가져왔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전선에서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빠가 두 번째 일을 구했어요. 그녀가 어느 날 찻잔 속 차를 숟가락으로 저으며 말했다. 늦게 돌아오시고 피곤해서 새까맣고 거의 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우리 아파트를 팔고 어디론가 더 멀리 더 작은 곳으로 이사 가야 할 거라고 말해요. 그녀는 불안이 가득한 맑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내 손으로 덮었다. 소윤아, 모든 어른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나는 수십 년 동안 그들을 위해 선택했어. 이제 그들은 단지 자신의 결정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을 뿐이야. 이건 내 복수가 아니라 삶의 산수야. 나는 그들의 어려움에 기쁨을 느끼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다. 마치 우주가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은 것처럼 기초가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집을 더 이상 지탱하지 않게 되었다. 다른 소문도 들려왔다. 역시 소윤이를 통해서였다. 그녀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용한 품위로 집안의 싸움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혹은 왜 그녀의 엄마가 부티크에서 찍은 자랑스러운 사진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지 물었을 때 소윤이는 때때로 조용히 진실을 털어놓았다. 생일에 대해, 텅 빈 식탁에 대해, 레스토랑에서 찍은 동영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의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노인에 대한 노골적인 잔인함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지영은 갑자기 주변에서 정중한 소외의 냉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거칠애로 만들어진 그녀의 세계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삶이었고 나는 마침내 내 삶을 시작했다. 해방은 단지 말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육체적으로 느꼈다. 어깨에서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배낭을 벗은 것 같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 무게에 익숙해져 있었다.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해 모아둔 돈과 소윤이의 미래를 위해 안전하게 보관된 시골집으로 나는 수십 년 동안 알지 못했던 가벼움을 느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소중한 꿈을 이루는 것이었다. 젊었을 때 해야 한다는 부담감 아래 묻어두었던 꿈. 나는 지역 문화센터의 그림 동아리에 등록했다. 나는 아직도 첫 수업을 기억한다. 유화 물감,
테레비뉴. 그리고 창의력의 냄새가 나는 밝은 스튜디오에 들어서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주변에는 나처럼 얼굴이 열정으로 빛나는 여성과 남성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진짜 붓을 들고 밝은 파란색 물감에 담그고 캔버스에 첫 선을 그었을 때 내 안에 무언가, 자물쇠로 잠겨있던 무언가가 자유를 향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풍경화를 그렸다. 처음에는 아이처럼 서툴렀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전시회를 위해 그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그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또 다른 안식처를 찾았다. 내 집 근처에 공공정원이 생겼고 나는 그곳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내 지식, 내 수년간의 정원사 경험이 여기서는 보물이 되었다. 나는 장미재배 비법을 나누고 젊은 엄마들에게 토마토를 제대로 묶는 법을 가르치고 해충을 막기 위해 어떤 허브를 심어야 하는지 조언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 살아있는 진심 어린 소통과 감사를 받았다. 우리는 모종뿐만 아니라 이야기, 레시피, 웃음을 교환했다.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삶의 고난이 아니라 처음 핀 작약의 기쁨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소윤이는 나의 가장 작고 반가운 손님이 되었다. 항상 따뜻했던 우리의 관계는 이제 깊고 의미 있는 영혼의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나를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한 개인, 친구, 멘토로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단순한 손녀가 아니라 현명하고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으로 보았다. 주말에는 종종 시골집에 갔고 이제 그곳은 내게 노동의 장이 아니었다. 우리의 조용한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다.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지 않았다. 우리는 꽃을 심었고 많은 꽃을 심었다. 우리는 툇마루에 앉아 담요를 덮고 우리 정원에서 딴 민트와 멜리사 차를 마시며 그녀의 미래 계획, 우리가 함께 읽은 책, 내 젊은 시절의 추억에 대해 길고 느긋한 대화를 나누었다. 때로는 그냥 침묵하며 새소리를 들었고 이 침묵은 억압적인 기대가 아니라 순수하고 평온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나의 삶은 텅 빈 축하, 식탁 뒤에 잊힌 가장으로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밝고 의미 있으며 조용한 기쁨으로 가득했다. 때때로 저녁에 내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내 70번째 생일에 허공에 속삭였던 그 말을 떠올린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됐어. 그리고 나는 미소 짓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정으로 그때 시작되었다. 이 모든 정적, 영혼의 평온, 가슴 깊이 숨 쉴 수 있는 가능성. 이 모든 것은 그날 내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안해요. 제가 참을게요가 아니라 단순하고 단호하며 해방적인 아니요라고 말한 목소리.